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값 이상급등 지역의 원상 회복이 목표라면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인펀드 사태에 대형 증권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KB증권도 라임의 위법적인 펀드 운영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해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는 준법, 감사 전담 인력이 4대 은행 중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인력이 국민은행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6년간 미래자동차 연구개발에 29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현대자동차와 모비스 등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핵심 3사의 중장기 전략의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원상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인데요. 첫 소식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시점인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선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의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줍니다.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 12.16 대책 이후 불거지고 있는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 상승 등 풍선 효과, 전세 가격 급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가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확대, 채권 이찰제 부활 등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고 거래세와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타다 등 혁신 산업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존 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이끌겠다고 밝혔고 최근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선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1월 달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더 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2%를 달성했을 것으로 보면서 어려움 속에 선방했다며 올해는 그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수출 규제나 지소미아 등 보다 쉬운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돌파해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타다 논란과 같은 혁신산업 등장에 따른 신구 산업 갈등을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기구를 가동하겠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은행장 선임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며 경영면에서 전혀 미달된 바 없는 윤정원 행장을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가 오름세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975년 상장 이후 45년 만에 역대 최고가 행진을 지속 중인데요. 오늘은 장중 6만 1,000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면서 어제 종가와 같은 6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지난주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온 것이 배경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실적 개선 기대도 많이 높아졌다고 증권가는 분석합니다. 실적 개선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로운 제품 형태인 폴더블 폰과 5G 이동통신의 본격화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호전도 기대됩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C쇼를 다녀왔습니다만 IT 수요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IT 수요라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거기에다가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까지. 네, 이렇게 최근 분위기는 좋은데 불확실성은 여전하죠? 네. 이재용 부회장 오는 17일 공판을 앞두고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임직원들이 준법 실천을 서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실형보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 주가가 더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것의 의미는 문제가 있는 어떤 재벌 총수에 대해서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더 부정적으로 본다. 앞으로 반도체 훈풍과 함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최근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게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는 내부 통제 전담 인력이 4대 은행 중 가장 적으니 보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8년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 수익성을 무시하고 거액의 출연금을 적어낸 것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서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끝낸 지난달 그 결과를 은행 측에 전달했는데 내부 통제 전담 인력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 4대 은행 중 가장 적고 타 은행 대비 크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니 신경 써달라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지휘했던 금감원 담당 국장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게 직접 이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내부 통제는 금융사고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한 종합검사 핵심 지표인데 이를 전담하는 준법 감시와 감사 인력이 4대 대형은행 중에서 가장 적다고 지적한 겁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관련 사무 직원이나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들도 내부 통제 인력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전담 인력만 추렸더니 신한은행이 꼴찌고 가장 많은 국민은행보단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내부 통제 관련된 인원은 계속 이제 확충할 계획이 있었고 이번 인사이동 때도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서울시 금고 선정 때 3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출연금을 적어낸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 통제 관점에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인 종합검사 결과는 상반기 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오늘 기아자동차를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핵심 3사의 중장기 전략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주요 특징과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오늘 기아자동차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를 위시한 친환경차, 그다음에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 6년간 미래자동차 연구개발에 29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을 출시를 하고 2025년 6년 뒤죠. 전기차 라인업을 11종으로 늘려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6%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에는 전기차 50만 대를 포함해서 친환경차의 판매 규모가 100만 대에 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형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을 해서 이번 CES 2020에 소개된 미래형 모빌리티인 PBV와 같은 맞춤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로써 현대차와 모비스 그리고 기아자동차까지 그 현대차 그룹 핵심 3사가 중장기 전략을 내놨는데 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현대차부터 좀 보면요. 현대차는 개인용 비행체인 PAV를 중심으로 한 UAM, 즉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를, 그리고 기아차는 PBV를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그리고 모비스는 이 두 분야의 바탕이 되는 친환경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회사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전문 분야를 나눠서 가되 미래 모빌리티라는 한 방향에 집중함으로써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대차는 61조 원, 기아차는 29조 원, 모비스는 9조 원 등 오늘 2025년까지 모두 10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현대차 그룹의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동화라든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쪽에서 좀 더 방향성을 갖다가 잘 잡아가고 있다. 근데 사실 좀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시는 것처럼 노조 문제인데요. 전기차로 차종을 대거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들에 비해서는 부품이나 공정이 40%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분명한 앞서 하드웨어에 비해서 고객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등 컨텐츠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점도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에 대형 증권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운용과 관련해 부실 투자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KB증권 역시 라임의 위법적 펀드 운영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지 장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1조 5천억 원 규모의 라임 플루토와 라임 테티스, 그리고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등 세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세 펀드의 공통점은 모두 증권사와 총 수익 스와프, TRS 계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운용사가 펀드 자금 100억 원을 확보하면 이를 담보로 증권사가 추가로 100억 원을 더 대출해서 총 200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증권사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데다 일반적으로 증거금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 펀드가 손실이 나도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임 플루토와 라임 테티스는 KB증권이,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TRS 계약을 맺고 펀드 운용을 지원해줬습니다. 라임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KB증권도 라임의 펀드 운용에 관여했던 겁니다. 사실상 부실 투자를 모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TRS를 하는 전적으로 같이 한 거잖아요. 많은 내용 정보를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결성이 지금 있는 거죠. 해외 무역금융투자도 어쨌든 정보가 다시 1차적인 수정자거든요. 금융당국은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 자산운용과 공모하고 부실 펀드를 팔았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KB증권입니다. 라임은 플루토에서 포트코리아, 테티스로 이어지는 자전거래 형태의 펀드 구조를 짰는데
세 개 펀드 모두 KB증권과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임은 이 펀드를 통해 부실 기업의 전환 사채를 샀는데 KB증권은 1차적으로 일으킨 증거금 담보대출, 즉 레버리지 대출에 2차, 3차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 기형적인 펀드 구조를 키운 겁니다. 이에 대해 KB증권 측은 라임의 지시에 따라 매매를 했을 뿐 운영 지원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다소 누그러졌다?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이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과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형 슈퍼가 재고로 쌓여있는 일본 맥주를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사히 맥주 한 캔에 990원. 얼마 전 롯데슈퍼 일부 지점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1월 1일부터 있었는데 재고가 금방 빠져가지고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아마 수진됐을 거예요. 롯데슈퍼는 불매운동의 여파로 쌓여있던 재고가 유통기한에 임박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닥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문제될 게 없을지라도 한일 갈등으로 형성된 정서에 어긋난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불매운동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다른 기업들로도 널리 전파될까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롯데슈퍼 측은 이번 재고 판매가 본사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점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최근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본 맥주 2억 원어치를 폐기 처분했고 재고 처리와 관련해 이마트는 유통기한 한 달 전에 일본 맥주를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 7에 대한 보안 기술 지원이 오늘까지만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보안 관련 주요 업데이트가 안 돼 해킹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PC 운영체제 윈도우 7의 마지막 보안 패치를 배포합니다. 지난 2009년 윈도우 7 출시 당시 보안 업데이트 기한을 10년으로 했던 데 따른 겁니다. 이후에도 윈도우 7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킹이나 악성 코드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전부터 윈도우 7의 보안 지원이 종료될 거라고 알려왔습니다. 무료 업그레이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운영체제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개인과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PC의 5대 중 1대꼴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의 PC 9만여 대 중 62%가 넘는 5만 7천여 대가 윈도우 7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윈도우 XP에 대한 보안 지원이 종료됐을 때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퍼져 국내외에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 대응을 위해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신규 악성 코드 출현 시에 전용 백신을 개발하여 즉시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보호나라나 118 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윈도우 10으로의 무료 업그레이드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20만 원 정도 하는 최신 버전을 구입해야 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니 가격이 부담되고 그렇다고 윈도우 7을 그냥 쓰자니 찜찜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동호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그럼 지금 윈도우 7을 쓰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 버전인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윈도우 10 가정용 가격은 20만 8천 원이지만 학교에서는 16만 6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낮은 컴퓨터는 윈도우 10을 구입해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자체를 새로 구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럴 경우에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진 해결책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국산 OS로 바꾸실 수는 있는데요. 국내 OS 개발 업체 한 국내 OS 개발 업체는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자사 운영 체제로 무료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 OS는 한글 등 워드 프로그램이랑 카카오톡 PC 버전까지는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정부 주도로 개발된 OS를 다운받을 수 있지만 호환성에서는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내 기술 수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PC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국내 대표 전자업체인 삼성전자도 10년 전에 모바일 기반의 OS인 바다를 만들면서 OS 독립을 한번 꿈꿨었지만 지난 2013년에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해외 업체들의 OS를 대체하기에는 범용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윈도우즈에서 개발된 것들을 삼성의 운영체제로 바꿔주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기존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따라서 이미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OS를 이기려면 더욱 혁신적인 OS를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국내 기업들의 갈 길은 좀 먼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배달 대행 업체가 늘면서 배달원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가는 차 뒤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뒤따라갑니다. 아슬아슬 간격을 유지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쾅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두 번째 오토바이 운전자는 더 교묘합니다. 앞차가 후진하는 걸 보고도 오토바이 앞머리를 슬쩍 갖다 댔습니다. 모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배달업 보험 사기입니다. 배달원들은 주로 20, 20대, 이들은 SNS에서 만난 모집책들의 권유로 보험 사기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편취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 사기 조직단이 지난해 상반기 단일 건에서만 200여 명이 넘었습니다. SNS 광고를 보고 그 10대 청소년들이 그 SNS 광고를 통해서 그 이륜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게 되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해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제나 주사를 감기 등으로 위장해 보험료를 타는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의료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해결해 주겠다면서 미용 시술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는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1332로 제보 시 피해도 막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슴의 태반 줄기세포로 만든 제품을 들여오려던 밀수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 암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입니다. 사슴태반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통해 만들었다고 홍보됐는데 노화 방지는 물론 암과 고혈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사슴태반 줄기세포의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사례도 없고 암과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슴태반에서 특정 성분만 분리 추출한 줄기세포는 그간의 국내 식용 근거가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도 않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이 보류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알약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한 175명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최대 8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다단계 회사 소속 회원인 이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시가 33억 원에 달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알약 64만 정을 휴대용 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씨 등이 소액 임차보증금의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뒤 압류, 추심할 채권 범위에서 B씨의 소액 임차보증금 1,200만 원이 제외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료 연체 이자율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를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항공역의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 중 17.8%가 설 연휴가 포함된 1월에서 2월에 접수됐습니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사건도 각각 19.2%, 15.6%가 같은 기간 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의 원인을 여전히 규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차 조사 결과에 이어 당초 연말에서 이달 중순쯤 2차 조사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2차 조사 결과가 해를 넘겼습니다. 업계는 이달 중순 결과 발표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여전히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분한테 내용을 받고 또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는 배터리 자체 결함 가능성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의 공방과 소명 과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정부 1차 조사 발표 당시에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5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시장은 급격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2018년 국내 ESS 시장은 세계 시장 규모의 3분의 1로 급성장했지만 지난해 들어 ESS 신규 설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중단했습니다. 화재 영향으로 보험도 안 됐었고 금융도 안 됐었고 떠들었죠. 지금 이제 많이 해소됐고 올해 시작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 관련돼 있는 규정들을 잘 정비를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라도 보다 좀 철저하게 해서 품질 규정을 다각적인 그 요소들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다 준수하는 성능 평가 지표들 다 사실하게 만들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화학과 삼성 SDI 등 배터리 제조사들은 자체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오늘 아침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중북부지방은 한파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에 대구 영하 4도로 남부지방도 영하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4도, 대구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수원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로 매우 춥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 1도, 수원 2도, 대전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경상도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가 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 교통, 일자리,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정부가 당장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조이기 등 고강도 대책을 끝없이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그중에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교육과 일자리 등의 여건이 압도적으로 좋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